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입니다. 명절이 길다고 해서 시사라든가 뉴스가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 꼭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 명절 스트레스가 뭐 교통이나 뭐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많겠지만 항상 나오는 스트레스가 이 여자 남자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이런 문제로 명절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진짠가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팩트를 보면 실제로 추석 이후에 이혼율도 좀 늘고, 그리고 추석 기간 중에 요새는 폭력 사고도 적지 않은 걸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 뉴스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많이 나아지기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나친 관심은 상처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명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김어준 목소리랑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요일 도시 이야기 코너를 진행하는 김진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시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들으니까 오늘이 명절 특근 첫날인데요. 어제 들어보니까는 김어준 뉴스공장의 명절 특근 프로그램에 협찬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다 읽으시는데, 특히 어저께 유홍준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걸 다 읽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요. 그걸 시키는 김어준 공장장도 참 대단했습니다. 명절 특근 프로그램에 협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면,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호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그 인터뷰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하이라이트 중에서 책을 들고 뉴스공장을 찾아오신 국내외의 대표적인 명사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 특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 공장장님이 지난 1주년 공개방송 때 세계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뉴스공장을 찾아준 인터뷰 연사 수준도 그야말로 글로벌 수준의 명사가 많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지난 9월 15일 방송된 독일 슈레더 전 총리 인터뷰입니다.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서전을 내시고 한국어판 출간과 함께 진행된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인터뷰 다시 들어보시죠. 독일을 통일했던 헬무트 콜 총리를 이기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제7대 총리를 역임했고, 최근 문명국가로의 귀환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한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ielen Dank. Ich bin gern gekommen. 예, 저는 방한 기간 중에 택시 드라이버 영화도 관람하였고
또한 이 촛불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과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초대받는 것을 기꺼이 응했습니다. 독일 전직 총리로는 처음 와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정치인 휴대되는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자연인으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인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소매상의 판매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는지, 공부를 못 했는지. Nein, ich habe nicht gefaulenzt.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형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전쟁 미망인이셨어요. 아하. 아버님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희 집안의 형제들은 모두 스스로 각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학비를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없었고요. 또한 너무나 가난했었기 때문에 각자 형제들이 빨리 독립해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내 앞가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소매상에서 일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였는데요. 야간 학교 다니면서 취득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집안의 자녀라면 가지 않았을 그런 다른 길을 간 거죠. 제가 다른 길을 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 한 번도 해가 되었거나 어떤 불이익을 크게 끼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또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살이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건 1976년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학 입학 자격부터 변호사까지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셨는지 전혀 없거든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이 되는 14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14년 동안 계속 변호사 시험이 떨어진 건지. Ich habe ihn außerordentlich kurz studiert. 추측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나 제가 떨어졌다가 고배를 마시고 공부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독일에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빨리 학업을 오히려 마친 편이었어요. 9개 학기, 즉 4.5년 만에 학업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가난했고 제가 돈을 빨리 벌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공부를 마치려고 노력했던 편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4.5년 정도 9학기에 걸쳐 학업을 마치고 나서 독일은 일반적으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시보로도 실습을 하고 로펌에 가서도 시보를 하고 또 검찰청에서도 시보를 하는 이런 실습 기간이 긴데요. 지금 76년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시험에도 다 이미 합격하고 로펌에서 말하자면 그 월급쟁이 변호사라도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1976년에 제 법률 사무소를 낸 것이 76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시니까 성적표도 보내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께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에 연방하원 선출이 처음 되셨는데 이때가 그러면 30대 후반이네요. 예. 정치를 왜 시작하신 건지. Das hat zu tun mit meiner Kindheit. 저희 집이 워낙에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는 곧 힘이다. 교육만이 힘이라는 그런 생각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있어서 항상 누구나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제 정치 삶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모의 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만 하고 교육을, 즉 대학 교육을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모가 가진 부에 관계없이 자기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정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상교육,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곧 정치였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본인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 총리까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어떤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Ich glaube, man braucht doch 첫째, Ehrgeiz.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peziell in der Politik.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열정이 필요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정말 되고 싶다 하는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인 삶을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고 생겨나가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이건 남들보다 나한테 특별히 있는 유난한 능력이다. 그런 거를 느껴본 어떤 본인의 자질은 없는지,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없었는지. Nein, das kann ich ja nicht machen. 이것만큼 내가 이러하지라는 표현들은요,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화자찬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과의 비교도 항상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변호사를 할 때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든 저는 상당히 저 자신에게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매우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운 순간들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되고자 하는 말씀드린 제 꿈을 이루었고 그것은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 또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면 부모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강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거는 물려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독일 총리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는 독일의 통일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통일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남한에는 실제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실제 통일을 지지했었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해서 이 평화적인 환경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평화 환경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60년 이상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의 긴장관계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런 미국이나 혹은 반대하는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돼 있는가, 어떻게 통일로 이끌어가는데 그 주변국들을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예. Ich glaube, dass die Situation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국가들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나토 동맹 체제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은 당시 독일의 분단을 통해서 또는 구동구권 소련 이런 체제 하에서 사실 유럽이 분단되어 있다가 소련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먼저 선행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대처 총리가 엄청나게 의구심을 갖고 여기에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전체적인 대세라는 것이 이제 유럽이 통합이 됐다. 유럽의 분단이 극복됐다라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물론 통일된 유럽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든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역사적으로 유럽이 통합된 이 큰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을 밀어붙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통일이 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간파하고 밀어붙이니까 유럽이 통일된 마당에 독일만 분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명분 때문에 영국도 어떻게 보면 대처가 결국은 그 명분 앞에서 자신의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동독에서 사람들이 대량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헝가리라든지 이런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 그냥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 탈출을 할 때 서유럽권에서 다들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강대국들의 우려, 걱정 없을 수가 없죠. 독일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통일된 독일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는다. 즉 유럽이라는 큰 집에 통합된 한 일원으로 남는다는 것. 이 메시지가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헬무트 콜이 고르바초프와 협상을 해서 통일된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나토의 일원으로 남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분단의 평화협정을 하려면 했을 텐데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분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국만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주변 3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이 3개 대국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북한 제재 안보리 결정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들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안보리에서 제재가 타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이 진정한 공동 보조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고립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이 두 강대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 3개국이 라이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합의 또는 공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해관계, 또 미국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러시아에 대한 고립 정책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절대 이 두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공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새 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를 보면은요.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분야가 아마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새로운 정부의 시도들이 상당히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통일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솔루션이나 전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미국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 가지를 여쭤보자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굳건한 미국의 우방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메르켈 총리가 유럽 운명은 유럽 스스로 맞서야 한다라고도 하고 미국 안보 협력을 영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도 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섰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Nein, das glaube ich nicht.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어떤 관계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총리 재임 시절에 부르짖었던 것이 상대적인 외교 정치의 독립성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했었습니다. 우리의 대외 정책은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참전 반대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저희의 상대적 독립성의 외교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미국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럽 내에서의 어떤 균형, 또 나토 동맹국 내에서의 내적 결속 강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절한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유럽 내의 어떤 강화나 나토 동맹국 간의 강화가 미국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독일의 독립성, 외교의 독립성 이게 이제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총리님 시절의 이야기였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거네요. 안타깝게도 지금 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양보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더 자신감, 당당함, 스베레너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미국이 대체 뭘 원하는지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하루가 다르게 트위터에다 대고 오늘은 이 말을 내일은 저 말을 해대면 이 예측 불가능성에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갖고 대외 외교 정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신 셈인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제가 독립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별도에. George W. Bush,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 정책을 제가 한 정책은 아니죠. 그런데 부시는 대화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역량이 있는 참모진이 있었고 부시 대통령이 역량 있는 참모진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이 문제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슈퍼파워가 내일 어떤 일을 할지 예측 불허하다라는 것이 전 세계 국제 정세의 문제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안도는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어서 그나마 안도를 합니다. 지금 그런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이 주고받고 있냐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자. 그리고 트럼프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내비치고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갖다 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은 핵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핵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남한도 핵으로 여기에 대응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새 정부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주 잘 결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 보수에서는 북한과는 대화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제 지난 9년간 북한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그리고 대화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예. 이런 문재인 정부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as ist absolut richtig. 전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을 잘 관철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대화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 동시정책,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자기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한은 적어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으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문명 국가를 귀한 이 책은 어떤 독자에게 필요한 책인지. Ich denke, diejenigen, die sich für Politik 저는 interessieren, 정치의 꿈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미래에도 원한다면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정치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그러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4번 의원하고도 총리가 되는 법이 궁금한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Vielen herzlichen Dank. 재밌게 들으셨어요? 참 유머가 있죠, 슈레저 총리. 김어준 공장장이 참 스스럼 없이 질문하는데 아주 유머러스하게 답변하는 게 참 인상적이고요. 저는 이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슈레저 총리 인터뷰 내용에도 나오는데 전임 콜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고, 또 사실 메르켈 총리도 이 자서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이 전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이게 독일의 사실은 저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제 독일이 한참 잘 나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세계 리딩 국가가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이게 뭐 독일 아닌가 할 정도로 요새 정말 잘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또 국제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데, 이게 다 슈레더 총리 시절의 이 역할 때문에 지금 메르켈 총리도 참 잘 나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도 이런 전통이 생겨야 되는데 말이죠. 김어준 공장장님, 앞으로 세계 명사를 계속 인터뷰하시겠다고 막 그러신다고 그럽니다. 제가 강추하는 거는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김어준 공장장과 트럼프의 만남 기대되지 않습니까? 과연 유수 공장을 찾을 두 번째 국가 원수는 누가 될까요?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교통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녹음한 줄로 아시는데요. 바로 지금 떠보십시오. 그럼 제가 문자도 다 읽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저기 여기 현장 생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 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 특근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자 몇 개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성남에서 대전에 가신다는 분, 올해 결혼하고 싶은 분을 부모님한테 소개한답니다. 40 넘은 노총각인데 부모님 걱정이 대단하셨는데 큰일 하셨습니다. 지금 밀양시댁이라는 분, 전 붙이고 이러고 계실 분 많은데요. 전 너무 많이 붙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 붙이실 때는 중간중간 먹어줘야 이게 진짜입니다. 명절 특근 협찬해 주시는 상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 상품은 여러분들께 가시는 것 같은데,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리에서 구두 증정권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만드신 분이죠. 올해 영초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다시 역사를 돌아가게 만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없는 동안이었습니다. 양지열 악마 변호사와 함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전화 연결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양지열 변호사가 AS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AS를 하는 날입니다. 자, 기자 출신이신데 소설을 쓰셨어요. 이분은 단순히 기자 출신이 아니라 편집장, 기자로 장애 자리까지 올라온 시사저널의 편집장이셨고, 네. 지금 시사저널이 아니라 그 이전 시사저널이죠. 그리고 오마이뉴스 편집장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올레 이사장을 하신 서명숙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초원이라는 소설. 네. 여기 책을 보니까 손석희, 유시민, 조정래가 추천했다. 네. 정말 어려운 세 분이. 이분들하고 친하십니까? 이렇게, 세 분하고 다 좀 연이 있어요. 네. 그렇게 추천했고, 그리고 제가 책을 사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아까 최문순 지사 보고는 방송 안 된다고 그렇게 혼내더니 저도 혼내야 되겠네요. 책 좀 읽으세요. 저는, 청취율 1위고요. 아직 네. 이 책은 1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 눈길을 끄는 게 책 소개 중에, 이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순전히 최순실 때문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가면서 수위를 입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그렇죠.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 내기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 여성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국정농단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놓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외치는 걸 민주주의 특검이 보면서 아니다. 예. 네, 저는 바로 오버랩이 된 게 제 대학 4년 선배였던 천영철 씨가 저희랑 같이 이제 그때 긴급조치로 79년도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서울지검 서울지법 지방법원 마당에서 민주주의 만세, 독재 타도 외치다가 입을 틀어막혔거든요. 그 교도관한테. 장면이 바로 오버랩 바로 오버랩 되면서 4년 전에 다 쓰고 묻어뒀던 그 원고를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다 썼는데 왜 묻어줬어요? 그건 또 사연이 있는데요. 조정래 선생님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순간 이거 영천이에 대해서 쓰다만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다 써놓고 출판 바로 일부 직전에 조정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절대 내면 안 된다. 왜요? 완전히 제주올레는 후원으로 지금 유지되는 조직인 거예요. 조정래 선생님이 다 아시는데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줘서 저희들 사무국을 운영하고 길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뻔히 아시는 선생님이 서명숙 이사장 지금 미쳤냐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후원이 다 끊긴다고 그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몇 달 뒤에 직후인데 그해 가을에 내려 했거든요. 이런 책 그러니까 이제 유신 독재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제주 올레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주 올레길도 망한다. 네. 모든 후원이 끊길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얘기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좀 약간 노파심 아니신가. 또 옛날 시대를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고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갖고 탄압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다음날 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분이 이제 보신 거죠. 있으신 거죠.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막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책을 안 내길 다행이었다. 네. 그랬으면 진짜 길이 없어졌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선배가 저희 4년 선배 고대 그 신방과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네요. 완전히 100% 실화예요. 이름도요? 이름도 그럼 소설이 아니잖아요. 넌픽션 소설인 거죠. 넌픽션? 근데 소설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넌픽션 에세이로 냈는데 네. 내용이 워낙 소설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상상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 게이트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극적인데 네. 저희 사건도 굉장히 저는 기억을 못 살린 거 있을지언정 기억 그대로 썼어요. 새로 뭐 만들어낸 출판사에서 보다가 네. 이거는 너무 소설적이라 그냥 소설로 하도 되겠다. 출판사에서는 에세이로 등록을 했는데 기자들이 쓰는 기자들 평론가들이 소설로 착각해서 소설로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근데 완전 실화예요. 네. 이게 소설이 아니군요. 네네. 영천이라는 천영철이라는 하나의 실존 인물. 지금도 실존 인물이죠. 다만 저랑 같이 그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와의 그 대학 시절에 2년, 그다음 우리 여자 감방 얘기, 여자 감옥, 교도소 얘기, 이거를 최순실을 보면서 그래, 교도소가 진짜 어떤 건지 보여주마 하는 심정으로 교도소 장면을 더 보강하고, 저희들이 지냈던 성동구치소 생활, 그다음 31일 동안의 불법 감금, 지금도 어디에 끌려갔었는지 모르는 한 달하고도 하루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고문,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와서 쓴 이유는 사실 그 언니가 너무 불행하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다 지나간 세월로 그냥 묻어두고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기억의 강물 위로. 근데 그 선배가 9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02년 대선이 있는 해였죠. 엄청 큰 교통사고를 내서 두 눈이 실명이 됐고 그다음 기억의 상당 부분 잃어버렸어요. 아하. 지금 한 서너 살 정도의 기억력.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갔던 건 기억하는데 저희가 감옥 간 건 또 기억을 못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억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언니를 돕기 위해서 또 그 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언니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청춘도 있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랑 겨우 1살 나이 차이. 그 시대를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네,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그 언니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냈으면은 네네. 큰일 난다고 하는 조선호 선생의 네. 조언. 말림이 없었다면은 네네. 지금 제자올레길도 다 망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을 테고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텐데 이제 잊고 있다가 최순실 씨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치는 걸 보자. 네. 민주주의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농단했잖아요, 국정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 영촌리, 1000명의 영촌리, 10,000명의 영촌리 그런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투어까지 돼가면서 조금씩 진전시켜낸 민주주의의 그 수혜는 혼자 다 지금 입고 있잖아요. 네. 온갖 절차적인 걸 요구하고 정말 분하셨군요, 한마디로. 네. 정말. 그래서 다시 말을 4년 전에 이을 수가 멈췄던 없네요. 작업을 마무리해야 요번에, 되겠다고 예. 하고 에세이를 냈는데 기자들이 읽다가 이건 소설이구만 하고 소설을 분류를 해버렸군요. 한두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소설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넌픽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소설이라는 장르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가미됐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혀 단 1%도 사실을 누락시킨 건 있어도 사실이 아닌 걸 쓴 건 없어요. 오히려 다 못 담아왔지. 네. 제 기억이요. 예. 자, 그런 책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추천한 책입니다. 이 내용은 사서 읽어보세요. 사서 읽어보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AS고요. 네. 예. 기왕 모신 김에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이제 궁금증인데요, 제가. 네.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겁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후보자, 제가 이제 계속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송부 네, 그렇겠죠. 요청한다고. 뭐 대략 4, 5일 이내에 네네. 임명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논란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가 지금 이제 긍정적 여론으로 바뀌어갔는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가 장관 후보로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무부 내에서도 외교부 장관들 혹은 그 유엔 대사들 네, 역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역대 외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예. 전부 지지 선언을 했고 심지어 외교부 노동조합도 지지 선언을 했고. 저희도 그거 다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후보는 유독 이런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여성계에서도 또 언론과 국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네, 저도 그 거기 이름 성명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름을 올렸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왜 이 여성 후보, 장관 후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 없었는데. 네, 제주 올레길을 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내려간 지가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딱 2번밖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여성 후보지만 우리 여성계는 반대한다라는 그거를 대선 일주일 전에 한번 낸 때 제가 동참했었고 요번에 강경화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한 번은 반대한다는 한 번은 지지한다는 그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여성 후보인 걸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번에는 자격이 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빅딜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자격이 있는 후보가 모든 여성계에서는 왜 이때까지 여성 참 당차죠. 박근혜 대통령 반대한다. 강경화 장관 찬성한다. 딱 2번 성명에 참여하셨다는 제주 올레 이사장님. 영초 언니 꼭 영화 되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사처럼 아마 빅히트가 될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3부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과 같이 하는 기관들.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 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감사합니다. 이제 3번째 특집 순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오셔서 녹음을 하셨는데요. 세계적인 문인이시죠. 인생 그리고 허삼관 매혈기 등의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위화 작가 다시 만나보시죠. 요즘 사드 문제로 한중의 군사, 외교 그리고 경제 관계가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뿐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전 세계적知名도의 위화 작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 선생님의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사드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재밌는 시사 방송이라고. 对，然后你有什么想对他说的吗？轮到我了吗？对。那你待会能不能给我一个暗示？对， 매우 날카롭고 재미있는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 들었고요. 혹시 오늘도 재미있는 뭔가 이야기를 터뜨릴 생각이신지 네. 그거 매우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작가님한테 달려있어요. 작가님한테 달려있는데. 자,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허삼관 매혈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영화 됐어요. 영화 됐는데 위화 작가를 모르는 한국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더 드리면 뉴욕타임즈에도 기고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유럽에서도 책들이 번역 출간이 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학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문화예술 훈장도 받으셨고 맞습니까?
对，但是那个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는 상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요. 예, 아까 이제 프랑스 문학 예술 훈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비유를 하자면 중국에서 5일 노동절 때 주는 그런 상장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출간 20년 넘은 책이 중국에서 한 해에 130만 부, 140만 부 팔리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是的，我觉得这确实 是 저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 방송이 아니고 시사 방송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으로 작가에게 한중간의 현안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작가의 관점은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시사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겠는지 물어봤어요. 실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은 7시에 방송되는 뉴스 신원联播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은 제가 10몇 년 동안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에서 진행하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은 반대로 이미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 당연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뜻을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중 관계를 한국에서 바라볼 때하고 중국에서 바라볼 때 이제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에서 보는 중한 관계하고 한국이 바라보는 한중 관계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느끼셨는지. 저는 그 차이점은 주로 시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사드 문제가 중국에서 일파만파로 커졌던 그 시점은 주로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제6차 핵실험도 강행한다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네. 사드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한류 스타들 중국 드라마 출연이 취소된다든가 관광 분야에도 영향이 있고 그렇게 저희는 신문 기사를 통해 들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러면 중국에서 느끼는 사드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였어요? 저는 중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사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드는 뭐 정치적이고 이제 군사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사드의 역할을 놓고 보자면 일단 그 레이더를 600km에서 2000km까지의 탐측을 가능하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사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시스템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사드 시스템이 굉장히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미국의 이런 사드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효성을 봤을 때 여태까지 이제 17차례를 이제 요격 시험을 해봤는데 9차례만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04년부터 3차례도 이제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스템의 어떤 미사일 요격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사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관병 언론의 어떤 입장에 많이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하고 같이 가는 거네요?
起码是大部分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일반 그 중국인들은 그 정부와 관변 언론들의 어떤 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느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사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사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점에서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지나치게 긴장관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과 한국 사이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좀 더 부드럽게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은 없는지 궁금한 거죠. 这个原因，我觉得这个责任应 예, 该 저는 이제 이 책임은 한국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한중 관계가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좋은 관계를 자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드와 같은 중국에는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한국한테는 그렇게 뭐 군사적으로 대단한 시스템이 아닌 거를 가지고 한중 관계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얼음장처럼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한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본만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베 정부는 군국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직전까지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거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는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죠. 중국 정부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事实上在萨德 사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기 전에는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관계는 정말 전 세계로 봤을 때도 가장 좋은 어떤 외교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드 문제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꺼냈고, 그리고 중국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떤 충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但事实上真正到那个萨德 중국인이 사드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은 사드 배치 직전까지는 가장 최고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한 것은 황교안 총리께서 이제 총리 대행 시절에는 이것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중국인들의 어떤 관심사는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도발 때문에 관심사가 완전히 북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시스템이고 중국에도 큰 위협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일본만 좋은 이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이 관계를 망가뜨렸냐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사드 배치 책임 있는 정부는 이제 끝이 났고, 그러면 중국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잘 풀릴까요? 저는 우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걸로 계속한다면 그러면 중국과 한국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드는 이미 배치했고 그리고 이미 어떤 이미 실종하는 어떤 문제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재도 하고 뭐 하겠지만 네,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국으로 특사를 보냈고 또 이 특사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제 환담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변 언론이나 주류 언론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어떤 신호,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한테 이제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한 관계는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빠질 수 없고 이제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나빴어요? 从来没有那么 물론 이제 92년부터 한중 수교 이래 조금만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조금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봤는데요. 이제 그런 극우적인 성향 가진 일본의 정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드 문제는 북한에 위협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중 관계를 해치는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네, 사드 굉장히 때문에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도 한데 지난 대략 9월부터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한국에서 시작되고 이 뉴스가 중국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죠.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중국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어떤 빈도수나 이렇게 그 수량으로 봤을 때는 80년대 광주 사건에 대한 보도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났다는 겁니다. 보도량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돼도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그 사드 배치가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 정부를 이제 쫓아내고 결국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괴롭히는 사드 문제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를 한국인들이 물론 그것 때문에 쫓아낸 건 아니지만 쫓아내니 통쾌하다고 하고 바라봤군요. 이 뉴스를. 네. 但是呢，虽然没有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풍수지리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그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그 평양궁은 일단 김일성부터 이제 3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터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재밌는 시각도 있네요. 여하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바로 직전에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그리고 탄핵되는 과정을 통쾌하게 바라봤다.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계속 괴롭혔다면 그러다가 탄핵됐으면 우리도 통쾌했겠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촛불 시위가 있고 탄핵이 실제로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이 있고 이런 과정 전체가 중국에 보도가 됐을 텐데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심정, 시각, 관점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느꼈을까? 我在那个 저는 사실은 핸드폰을 통해서 촛불 시위 그때 모습을 지켜봤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1989년도 그때天安门 사건을 그것을 이제 떠올랐습니다. 1989년 5월에 이제 2번 정도의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도 모여서 이런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매일 한 30만 명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 집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거나 이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집회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그 한국의 민중들이 이런 그 봉기를 통해서 어떤 그 시위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쫓아냈고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은 어떤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집회
그거는 중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은 없나요? 그러니까 뭐랄까 당국의 보이지 않는 통제나 혹은 이런 집회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나 또는 뭐 인터넷상에서의 규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통제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답답해하거나 불만이 있는 건 없습니까? 이제 한국 촛불 집회를 보다가 물론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저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만이나 그런 거는 형성돼 있지 않나요? 중국 문화 저변에 혹시? 중국 정부는 1989년도에 이 천안문 사태를 이제 지나면서 얻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나라 전체가 좀 굉장히 혼란에 빠졌고 통제 불능의 어떤 지경까지는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나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의 규제가 답답할 수 있잖아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로 답답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고 이 방의 밖이라든지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이제 느꼈을 때 참 말하는 어떤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심각한 어떤 그런 언론에 대한 어떤 통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이견을 내는 사람도 위화 작가께서 부러워하는 촛불 집회 우리가 해냈습니다. 위화 작가 작품을 보면은요 인생 또 허상과 매열기 두 개 다 영화가 됐습니다. 허상과 매열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됐고요. 인생은 장인모 감독 했는데 이번 추석에 읽기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비루하고 찌질한 것 같지만은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삶이 너무 견디기 어렵고 지친다 생각하시면 위화 작가님의 인생 제가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게 중국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걸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 그 영화 컨택트에서 보면은 외계인들이 글을 쓰는데 이렇게 한 번에 뿌려가지고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꼭 이 한문으로 글을 쓰는 중국인의 아주 독특한 그 정서가 있는 게 아닌가. 참 굉장한 작가입니다. 이제 또 교통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문자에서 사고 났다는 얘기도 들어오는데요.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그널송 참 좋아합니다. 이거 들으면 일단은 김어준 공장장의 그 불친절한 목소리가 딱 생각이 납니다. 불친절은 김어준 공장장의 트레이드마크고요. 우리는 다 같이 친절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문자 보내주셨는데, 공장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 상큼한 어준 언니 어디 가셨습니까? 사실 어저께 벌써 예고를 하셨는데, 어디 가셨겠습니까? 공장장님은 이제 휴가 가시고, 우리 이제 이 작업 반장들 몇 사람이 이 명절 특근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어디 가고, 김진애 의원님이 고생하십니까? 이거 공장장이 갑질 아닙니까? 갑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내일은 딱 추석에 알맞는 분이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틀은 여기에 최다 출연자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장장 어디 도망갈까봐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저희 다 압니다. 그러니까 도망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래도 평소에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하던 걸 오늘은 조금 천천히 제 목소리도 조금 고급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성하시죠? 뉴스공장 명절 특근에 상품 협찬해주는 추첨을 통해서 정치자 여러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본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기 이렇게 김어준 공장님 갑질하기 전에 저희 그 작업 반장들끼리 모여서 또 뭐 한번 좀 뭐 음모까지는 아니고 뭔가 공작까지도 아니고 뭔가 좀 작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명절 특근 오늘 마지막 순서는 지난 6월 달에 진행된 이회수 작가 인터뷰입니다. 신작인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를 들고 찾아왔었죠. 오늘 들으면은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책 제목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챙긴 교수와 언론을 응징하는 소설책.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의 책. 이회수 선생님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 네. 확 와닿습니다. 네. 내용이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돈을 챙긴 교수, 언론을 응징하는 겁니까? 네. 뭐, 물론, 중심에, 이제 엔딩에서 그 특히 4대강 관련자들이 응징을 당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당합니까? 녹조라 때 일단 원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흉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히 뭐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설 속에서는 MS로 지칭되죠. MS로 지칭. 예, 그 경상도 말로 문디 새끼의 그 이니셜입니다. MS로 지칭되는 소설 속의 인물. 예, 그래서 그 공주보에 거꾸로 처박혀서 녹조라 때 뒤집어 쓰고 거기서 설사하고 그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소설의 소재가 이게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쓰신 소재 아닙니까? 네. 소재가 어떻게 4대강이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상이 너무 썩어서 이제는 마침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물조차 썩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 그걸 상징한다고 보셨군요. 네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것을 소설 속에서라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응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정동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30살의 그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외톨이인데 선생님의 저의 그 옛 모습이죠. 페르소나입니까? 소설 속에서. 그래서 그 젓가락 날립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채널로입니다. 나무들과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네네 이 4대강 사업이 끼치는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 응징하는 나무로부터 정보를 얻죠. 나무로부터 정보를 그러니까 그 응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비리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집안에 다 나무 한 그릇씩은 뭐 화분이든 식물 하나씩은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냥금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식물들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식물들이 정보를 이 그 30살의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원래는 이제 나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인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찾아났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대개 보면은 거의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한 자리에 붙박여서 딱 선체로 다 생존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동물들보다는 그 생존에서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이런 생명체로 이 4대강의 그 욕망의
그 매몰된 인간들을 동물적이라고 보셨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소시민들을 이제 식물적이라고 보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소시민이 복수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녹조 라떼를 퍼먹게 함으로써. 설사를 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그 이제 고양이 이마에다가 대못을 박는 또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또 어린이를 학대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든가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이제 정치가들도 응징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 소설 속에서는 풍자 소설이라고 말하자면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학의 장점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해학과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해학과 풍자가 사실 우리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소설은 또 특이한 것이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된다. 네. 웹소설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소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웹툰처럼. 웹툰 요즘 만화 연재 많이 하는데, 소설책을 그러면 이 소설을 달락달락 계속 연재 오신 거예요? 네. 이거 몇 년간 연재하신 겁니까, 이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웹소설은 거의 그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쉬지 않고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작품도 제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런 형식을 취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소설도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재미있고 그리고 독자를 서점으로부터 뺏어가는 이런 매체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같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열등감 굉장히 느꼈어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 이런 거 보면은 막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책은 안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 필요하다. 책의 형식에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웹소설의 형식이면 실제 중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 줄거리도 바뀌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 그 3,000명 정도가 사실은 그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40만이 넘는 구독자가 최단기간에 그 소설을 구독했습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인기니까요. 근데 이게 외부로 연재되니까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소설이 됐나요? 실제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댓글은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기존 그 소설 속의 기전은 제 소설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부합하는 소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소설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웹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발전해가고 방향도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독자들께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독자가 그 질문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사실은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발견해낸 방법입니다. 그 소설가하고 독자들이 일종의 공동 작업을 해가면서 소설을 완성해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좋죠. 웹소설은 특히.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예, 처음입니다.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출판되는 거고. 네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웹소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웹소설이 본격적으로 기성의 작가에 시도된 적이 있나요? 네. 박범신 작가라든가, 또는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먼저 책 내기 전에 연재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책을 이미 탈고해 놓고 그걸 웹에 연재하는 것과 소설책을
그 소설을 독자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네. 이게 그런 형식을 취하신 거죠, 이번에는? 근데 거의, 예, 뭐, 그 쫓기는 기분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마감이 작가를 만드는 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서 네. 그 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네네. 소설이 살아 움직이면서 독자와 함께 계속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발전해가는. 예, 예. 재밌겠습니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복은 좀 소박하네요. 녹차 라떼를 퍼먹이는 것으로. 많이 먹나요? 많은 인물들이? 아, 거기 이제 보면은 네. 빙의목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합니다. 빙의목.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재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프로 만든 사람의 형상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바늘을 찌르거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상처를 낫게 하거나 아니면 또 보복을 그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인데 옛날에 무당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주술. 예. 그런데 그 나무가 예. 빙의목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나무가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이마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서 빙의목이 자처하면은 거기 그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런 방식이 있죠. 그리고 막 자르기도 합니다. 팔을 자르면은,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내면 팔이 잘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아마도 거기 참여한 독자인가 봐요. 문자 중에 실지렁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아, 거기 실지렁이가 그러니까 4대강 최악의 오염 상태일 때 그 등장하는 번식하는 그 실지렁물인데요. 뻘에서만 자란다고. 네. 근데 그거를 먹지는 않고 거기 MS의 부인이 한식의 세계화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식의 세계화는 실패했고 사실은 거기에 요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창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그 의식의 그 연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 이제 수령이 높은 나무들이 가능한데요. 자기 자신이 의식의 연가지가 돼서 그 의식 자체가 MS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녹조라떼로 만든 음식을 먹죠.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그것이 녹조라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나서 신체에 치명적인. 치명적인. 그러니까 MS가 녹조라떼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실지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일종의 텔레파시 혹은 염력으로 그 사람 의식을 장악한 다음에 그렇죠. 먹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기발한. 자, 워낙 현실 참여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책도 4대강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소설들이 또 소설로 등장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한창이고 그중에서 뭐 김상조 혹은 특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야당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내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남의 눈에 좀 티나 눈곱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이 뭐 이런.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억 나오셨으니까. 사회적 이슈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몇 개 있어요. 선생님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만 같은 인물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거기에 대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분들은
진정한 예술인들, 진정한 문화인들인데, 저를 거기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제 진정성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능력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소설가다. 그럼요. 예, 제외된 반정부 거죠. 인사이긴 하나. 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때 보니까 사찰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예. 사찰을 직접 당하신 예, 거죠. 예. 그래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네. 등급이 그런- 훨씬 높으셨던 거예요. 예, 그런 존재였죠. 실제 그런 거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사찰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사찰을 제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생활을 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송이 잡힌다든가 예. 또 강연이 잡힌다든가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성사가 됐다가 예. 한 3일 앞두고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굉장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방송 다 섭외가 돼서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데 3일 전에 없어진다든가.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 드물죠, 사실은. 예.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힘든데. 예. 섭외해놓고 3일 전에 취소해버리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된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뭐, 그러니까 소위 외부 행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날아갔군요. 예. 선생님의 인기가 과거보다 덜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김어준 공장장님. 이회수 작가님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습니다. 연예인, 문화인, 정치,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언론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 사실 그 추석 동안에 명절보다도 요새 떠오르는 말들이 블랙리스트, 사찰, BBK, 다스, 4대강, 국정원 댓글 공작, 방산비리, 사이버 사령부 이런 것들이 추석을 이렇게 어지럽혀서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협찬하시는 분들 이 소개하러 제가 나온 거 같아서 제가 똑같은 걸 4번 반복하는 거는 제 인생 처음이고요. 근데 이 4번을 똑같은 성의와 관심과 간절함으로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는 게 이런 것이군요. 뉴스공장 명절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 때는 어준 공장장, 어준 언니하고도 약간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또 목요일마다 도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사실 말이죠. 오늘 명절 특근이긴 하지만은 공장장 없어도 우리가 또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꼭 노움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냐 말이죠. 이 공장장 겁이 많습니다. 자, 우리 공장장 돌아올 기대하면서 여러분 안녕.